fMRI를 이용한 뇌영상 연구. 뇌영상 연구는 199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다. MRI는 강력한 자기장에서 수소 원자핵의 공룡을 일으켜서 신체 내부 이미지를 촬영하는 기술이다. 기능적이라는 말이 붙은 것은 MRI 기기로 2초에 한 번씩 지속해서 뇌 전체의 이미지를 스캐닝하면서 여러가지 실험 자극이 가해질 때 뇌의 활성화 패턴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라는 MRI라는 뜻이다. 보통 우리가 병원에서 찍는 MRI는 몸 내부의 일부 구조를 선명하게 찍는 것이다. 하나의 영상을 얻으려면 대개 30분 이상 소요된다. 뇌도 이런 식으로 선명하게 구조를 찍을 수 있다. 혹시 어디 종양이 있는지 아는지, 뇌 혈관은 괜찮은지 등을 살펴보려면 뇌의 구조를 선명하게 찍어서 들여다보면 된다. 내부 MRI는 이렇게 한 장의 이미지를 자세히 찍는 것이 아니라 2초에 한 번씩 그야말로 대충 뇌 전체를 훑듯이 찍는 기술이다. 계속 찍으면서 일정 시점에 애인 사진을 보여준다든가, 술병을 보여준다든가, 어떤 냄새를 맡게 한다든가, 소리를 들려주든가, 퀴즈를 풀게 한다든가 하는 등등의 방법으로 실험 자극물을 제시한다. 그리고 나서 실험 자극물 제시 직전의 뇌 상태와 직후의 뇌 상태를 비교해 본다. 현재 fMRI 기기가 보여줄 수 있는 뇌 정보는 뇌의 특정 부위의 활성화에 가는 것이다. 그래서 해상도는 복쇄이라고 하는 2mm의 정육면체다. 뇌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해당 부위에 있는 수십만에서 수백만 개의 신경세포 다발 근처의 혈액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산소 농도를 관찰된다는 것을 뜻할 뿐이다. 신경세포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세포핵이 있는 신경세포로부터 특정한 축삭돌기 전기 신호가 전해지고, 이로써 축삭돌기 말단의 시냅스에 특정한 신경전달 물질을 내뿜으며 다른 신경세포의 수정돌기와 연결된 시냅스의 화학신호를 일으키고, 이는 다시 다음 신경세포의 전기 신호를 일으키는 일련의 과정이 순식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뜻이다. 모든 fMRI 뇌 영상 연구에서는 이처럼 기준이 되는 뇌 활성화 패턴이 필요하다. 그런데 휴식 상태를 뇌 활성화 패턴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가령 술병을 보고 있는 상태의 뇌 활성화 패턴을 알아내고자 할 때 아무것도 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의 뇌 활성화 패턴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술병 사진을 본다고 할 때 술병에 반응하는 뇌 부위도 있겠지만, 사진이나 또 이미지 자체에 반응하는 뇌 부위도 있고, 특정한 색깔이나 모양에 반응하는 뇌 부위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술병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뇌 부위를 정확하게 감지해내려면 술병과 비슷하나 술병은 아닌 다른 이미지를 보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더 적절하다. 애인 사진을 볼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를 알아내는 데 필요한 기준은 뭘까? 마찬가지로 애인은 알지만 평소 친밀감을 느끼는 일성한 얼굴을 사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뇌 활성화 패턴과 기능 수행의 관계. 뇌 영상을 찍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어떤 감정 상태인지를 들여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유를 하자면 발근육 세포의 혈중 산소 농도 변화를 측정한다고 해서 발휘하는 일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다. 다만 발근육 중에서 어떤 부위를 사용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있을 뿐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fMRI 연구자가 뇌 활성 패턴을 통해서 각 부위의 고유한 기능을 추론하고자 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뇌 활성화 패턴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내려는 시도가 많았다. 이는 연필을 잡고 종이에 글을 써내려갈 때 손가락 근육과 팔근육의 활성화 패턴을 측정해서 손이 어떤 글을 쓰는지 알아내려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특정한 글자를 쓸 때 어느 손가락과 팔근육들의 활성화 패턴이 발견되었다고 치자.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그런 근육 활성화의 패턴에 따라서 특정한 글자를 썼다고 추론하는 것은 곤란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특정 기능을 사용할 때 특정 활성화 패턴을 보이는 것은 맞지만, 바로 그 특정 활성화 패턴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내가 그 특정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결론 지을 수는 없다. 그 이유는 특정 뇌 부위가 한 가지 기능에만 관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령 글자를 쓸 때 사용되는 손가락 근육과 팔 근육은 특정한 글자가 아닌 다른 글자를 쓸 때도 거의 비슷하게 사용된다. 이제로 뇌 활성화 패턴과 뇌의 기능 사이에는 1:1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자. 내가 특정 기능을 수행할 때 해당 기능과 연관된 것을 알려준 내 부위가 활성화되는 것이 그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 다시 손가락 근육을 예로 들어보자. 젓가락질 오랫동안 한 사람은 젓가락질과 관련된 손가락 근육이 발달해서 해당 근육을 조금만 활성화해도 젓가락질을 능숙하게 해낼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관련 내 부위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문제를 척척 풀어낸다. 우리가 만일 특정 부위의 근육을 발달시키지 않다면 정확하게 해당 부위를 살려는 동작이나 행위를 체계적으로 반복해야 한다. 한 MPFC 내 신경망이 구축되면 특별한 노력이나 일성이 없이도 마음 근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되어진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중요한 이유는 휴식 상태에서의 기능적인 연결망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1995년 당시 위스콘신의 마라트 비스왈이다. 하지만 이 개념을 더 발전시킨 사람은 미국 신경학자 라이클이다. 그는 2000년의 휴식 상태의 기능적 연결망을 DMN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뇌학자들은 피임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쉬라고 하면 내도 휴식 상태가 될 것을 생각했다. 아무런 과제도 주어지지 않을 때는 내 모든 부위에서 활성화 정도가 줄어들 것이고, 그러다가 과제를 주면은 그제야 내 여기저기 활성화되고 에너지가 더 많이 사용하게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도 내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목표 지향적인 행위나 과제를 수행할 때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내가 사용하는 에너지 차이는 5% 미만에 불과했다. 게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었던 부위는 특정한 일이나 과제에 주의를 집중하게 되면 오히려 활성도가 감소한다는 것도 발견됐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활성화되는 신경망이 바로 DMN이며, 이 신경망의 핵심은 역시 MPFC가 있다. DMN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참조 과정 때 활성화되는 부위와 상당히 겹친다는 것도 밝혀졌다. 창의성이 높은 사람은 이것이 기능적인 연결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위를 가리키는 낯선 명칭이 연속해서 나오니 어떤 독자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울지 모르지만 약간의 복잡함을 감수하고 연구 결과들을 잘 들여다보면 명쾌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 마음 근력과 관련된 거의 모든 신경망에서 MPFC가 마치 약광의 감초처럼 여기저기에 꼭 포함된다는 것이다. 근대와 집중을 발휘해서 어떤 일을 해내려면 나 자신에 관한 정보 처리도 실시간으로 해야 하고, 그래서 이러한 신경망들이 거의 예외 없이 MPFC가 자리 잡고 있다. MPFC 활성화. 예, 맞습니다요. 마음 근력 운동을 훈련을 한다는 것은 3장에서 유전자 결정력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마치 유전자처럼 보이는 그런 후성 유전, 신경가소성, 유전자 결정력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유전자에 대한 환상은 마음 근력 훈련을 방해한다.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면 근육이 생기고 몸이 달라진다. 그래서 내면 소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네가 10여 년간 학생, 운동선수, 직장인 등등 훈련하면서 깨달은 점은 똑같이 마음 훈련을 하더라도 그 효과는 사람마다 편차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스스로 얼마만큼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각자의 생각 차이이다. 효과적인 마음 근력 훈련을 위해서는 먼저 변화에 대한 한계를 설정해야 되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물론 똑똑한 사람은 있다. 어린 시절부터 비상한 능력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유능성과 능력의 차이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근거로 드는 것은 자신들의 경험이다. 그들은 부모가 공부를 잘했으면 아이들도 공부를 잘하더라 등등 이런 것들. 지능은 성취 역량을 결정하지 않는다. 기본적인 성취 역량은 마음 근력을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강화할 수 있으면 여러 과학적 연구가 입증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능력은 선천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 사람들이 지난 100년간 수많은 과학적 연구 결과 인간의 성취 역량이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히 보여졌다. 1921년에 스탠퍼드 대학교 저명 심리학자 터머는
정부로부터 막대한 연구를 받아서 지능 선처를 지능 테스트를 개발한 학자이기도 한데 매우 전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25만 명을 선발해서 지능 테스트 142성인 아이들 1,470명을 초래하였다. 그야말로 영재 중의 영재로 걸센 아이들을 선발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 수십 년간 그들의 계속 추적 감찰을 하였는데 경험하는 자신이 선달한 천재들이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성취를 이루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나도 천재로서는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뛰어난 업적을 거둔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 물론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몇몇 있었으나 그 비율은 평범한 아이들 1,400명 가운데서 성공한 사람이 나오는 비율과 비슷했다. 선발된 천재로서는 단 한 명의 노벨상 수상자도 나오지 않았지만은 IQ가 140 이하여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아이들 그룹에서는 오히려 2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다. 천재 그룹 아이들은 어린이였을 때 대부분 평범한 일에 종사하는 보통 사람으로 살아갔다. IQ와 성취도 사이는 그 어떤 상관관계도 없다. 모든 것이 유전자에 의해서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유전자에 의해서 개인차가 어느 정도 존재하기는 한다. 키나 생김새 등 신체적인 형질은 유전적인 요인으로부터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 마음 권력은 후천적으로 더 많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마음 권력은 얼마나 선천적으로 결정되고 얼마나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것일까? 후성 유전학은 한마디로 환경과 유전자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유전자의 발현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근육세포나 신경세포나 심장세포 하나하나에 모두 동일한 DNA 정보가 있다. 자녀가 부모의 비슷한 유전 형질의 발현을 보이면 우리는 이를 유전적인 영향 결과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부모라는 환경에 의해서 결과가 더 많다. 성취 역량이나 성격 등 행동적인 측면과 관계된 것들은 더 그러하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믿는 것들 가운데서 상당수는 주어진 환경과 반복된 행보에 따라서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마치 유전처럼 보이는 환경의 영향은 대를 이어 전해지는 후천 유전학적인 변화는 후성 유전학의 관점을 열어준 대표적인 연구 사례는 네덜란드의 겨울기근이다. 2차 세계대전을 막바지였던 1944년 9월에 연합군의 공격으로 독일군이 서서히 물렸고 나치 지배였던 네덜란드에서는 저항운동이 더욱 거세졌다. 나치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네덜란드의 모든 식량을 독일로 실어보낸 후 완전히 봉쇄해버렸다. 외부로부터 식량 공급이 끊긴 상태에서 추운 겨울이 닥치자 네덜란드 사람들은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서 굶주릴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네덜란드의 겨울기근 사건이다. 1945년 5월 봉쇄가 풀리기까지 불과 수개월 사이에 약 22,000명이 영양실조로 사망했을 만큼 끔찍한 사건이었다. 봄이 되어 독일군이 몰려간 뒤에도 기근의 여파는 계속되고 어머니 뱃속에서 굶주린 겨울을 보내고 봄에 태어난 아이들은 훗날 여러 질병을 앓게 된다. 임신 3기에서 겨울기근 아이들은 다른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에 비교해서 고도 비만이 되는 확률이 19배나 높았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당뇨 등 심각한 대사증후군에 시달렸다. 또 이들은 30년 후에 애가 되어서 낳은 아이들조차도 비만과 당뇨병을 앓을 비율이 높았다.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어머니 뱃속에서 겨울기근을 겪은 태아는 산모가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지 못했다. 이때 태아의 몸은 자신이 놓인 환경에 영양분이 충분치 않다는 사실을 체득하게 된다. 실제로 동안 영양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가 수개월 지속되면서 태아의 신체는 영양 부족 환경에 적응해간다. 결과로 태아 몸에는 체력형 신진대사 시스템이 갖춰지고 이는 신체의 각 기관의 영양 부족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열량과 염분을 체내에 축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예컨대 췌장은 혈액 속에 약간의糖분으로 남아있으면 인슐린을 충분히 분출해서 이를 모두 지방의 형태로 저장하려고 하고 콩팥은 혈액 속에 염분을 충분히 배출하지 않아 몸에 저장해 두려고 한다. 이처럼 살아남기 위해서 힘든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신체는 적응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며 유전자 조절 과정을 통해서 체력형 신진대사 시스템을 후천적으로 갖추게 되는 것이다. 수개월간의 굶주린 겨울이 끝나고 봄이 찾아왔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 영양 부족으로 시들리던 아이들은
태어난 후에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신생아들의 몸은 이미 제작형 신진대사 시스템을 갖춘 후였다. 따라서 영양분 공급이 충분한데도 당과 염분을 계속 체내에 축적해두는 경향을 보였고 결국 비만과 당뇨병을 얻게 된 것이다. 네덜란드에서 겨우 이거는 문제는 세대를 넘어서 계속되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다. 비만과 당뇨병을 앓는 어머니에게 태어난 아이가 역시 똑같이 비만과 당뇨병을 앓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를 유전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는 유사한 조건과 환경에 적응하도록 만들어진 특정 형질의 세대 간 전승일 뿐 유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어머니와 아이 모두 태내에서 영양 부족의 환경에 놓이면서 비슷한 유전자 조절을 거쳐서 특정 형질을 가짐으로써 같은 질병을 앓게 된 것뿐이다.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산모가 있다고 하자 산모가 평균 이상의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면 혈액속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게 유지되고 산모의 스트레스 호르몬은 태아에 영향을 미쳐 뇌 발달이 전반적으로 저조해지는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작아지고 기능도 약해진 채 태어나는데 결과 더 높은 수준의 혈청 스트레스 호르몬은 유지한 채 살아가게 되고 나중에 임신하게 되면 그 태아 역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호르몬에 노출되므로 태어나는 자신의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는 뇌 부위가 작아진 상태로 태어난다. 결국 신경질적이고 불안장애에 시달리는 산모는 자기처럼 신경질적이고 불안장애에 시달리는 아이를 낳을 확률이 높다. 드러나는 현상만 보면 어머니의 불안장애가 아이에게 유전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비슷한 환경 조건의 영향으로 후선 유전학적인 변화가 대를 이어서 전성된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겨울 기근을 겪고 태어나서 비만과 당뇨병을 얻게 된 환자들과 매우 비슷한 경우이다. 부모 자체가 중요한 환경이다. 스트레스와 불안장애에 시달리는 산모가 또 그 스트레스와 불안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는 것은 전적으로 환경 조건 때문인지 아니 유전적인 요인인지 또 일부 작용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쥐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기 나름의 양육 방식으로 새끼를 키운다. 실험실의 연구원들이 태어난 새끼의 쥐를 어미의 쥐로부터 격리한 후에 일부 쥐만 매일 일정 쓰다듬어 줬더니 스킨십을 갖지 못하는 새끼의 쥐와 비교해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훨씬 더 낮았다. 뇌가 더 발달했으며 기억력과 학습 능력도 더 뛰어났다. 어미의 손길과 사랑할 거 쓰다듬는 스킨십은 쥐뿐 아니라 원숭이의 뇌 발달과 학습 능력 향상에다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다. 미니와 프린시스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어미쥐에서 태어난 새끼와 또 보통 어미쥐에서 태어난 새끼쥐를 태어나자마자 12시간 이내에서 서로 교차해서 양육시키는 실험을 통해서 생물학적인 어미쥐보다도 양육한 어미쥐의 스트레스 수준이 새끼쥐의 스트레스 조절 관련 유전 형질 발현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어미쥐는 유전자보다는 행동을 통해서 새끼쥐의 유전 형질 발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다시 말해서 어미쥐는 유전자보다는 행동과 양육 방식을 통해서 새끼쥐의 형질 발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프린시스 교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태어나기 전에 양육 환경을 바꾸는 교차 양육 실험까지 시도했다. 이를 위해서 임신한 두 어미의 쥐의 배를 가른 다음에 먼저 한 쥐의 수정란을 일부 꺼내서 다른 어미쥐 태반의 수정란을 일부와 교환해서 이식했다. 정기한 수술 어미가 바뀌었는데도 태아쥐들은 임시기간을 다 채우고 건강하게 태어났다. 일부 수정란이 이식된 쥐들은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졌지만 어미의 태반이라는 환경을 공유하게 된 것이다. 유전적으로 불안증을 지닌 어미쥐의 유전자를 올려받았으나 정상 어미의 쥐의 태반으로 이식된 쥐는 태어난 후에 불안 증세를 거의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유전적으로 정상인 어미쥐의 새끼는 불안증이 있는 산모 쥐의 태반에 이식되어 태어나자마자 높은 수준의 불안증을 보였다. 태아가 출생 후에 스트레스와 불안증을 겪을 쥐의 여부는 유전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산모의 태반에 흐르는 혈액 속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얼마나 높은가에 달려 있음이 결정적으로 보여진 것이다. 교차 양육 결과가 함의하는 바는 두 가지다. 하나는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경향처로 보이는 것들 가운데 상당수는 부모의 영양 상태, 스트레스 수준, 양육 방식 등과
환경이 원인으로 작용해서 얻어진 것이라는 것이다.